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판단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인데 법원은 선고 과정 전체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향후 내란 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오늘 선고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한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허가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 배경은 뭘까요? 생중계 허용한. 네, 결국에는 사안의 중대성 역시 고려를 했을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중계가 허용된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당시 상황을 돌이켜 봤을 때 물론 이 공무집행 방해죄 같은 경우에 그 피해자는 외견상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수처 직원이라든가 혹은 이 영장 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동을 했던 경찰 인력에 대한 그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1차적인 그리고 형식적인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의 그런 공무원들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 역시도 전부가 피해자다라고 볼 만큼 상당히 역사적으로 좀 심각한 그리고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또 고민을 했던 내용들은 과연 이러한 물리적 충돌이 단순한 충돌을 넘어서 혹여나 무력적인 그런 사태까지도 발생하지 않을까,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번지지 않을까 이런 점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지켜봤던 사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자체의 성격을 봤을 때 다른 일반적인 사건들보다 국민 전체가 이 피해자다라는 그런 인식을 조금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더더욱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를 직접 그 생중계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만큼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상당히 큰 사건이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조금 판단을 하고 결국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앞서 이 멘트를 하는 과정에서 음향이 잠시 고르지 못했는데요. 이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되는 게 이번이 3번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모두 선고기일 당시에 법정에 나오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출석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그러면 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선고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재판장이 사건의 그런 전반적인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문제가 됐던 그 쟁점들에 대해서 대부분 하나하나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역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이후에는 각 공소 사실별로 유무죄 판단 이유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형사유, 그러니까 유죄를 선고할 경우에는 어떠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고 또 어떠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양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에 유죄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을 징역 몇 년형에 처한다라는 이제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재판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으로서 1심 선고 기일에 출석하는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언급될수록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선고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반응이 어떠한지 이것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재판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전 국민이 모두 볼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면 오늘 이 재판이 다루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묶음으로 따지자면 크게 3가지 정도로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이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혐의, 그러니까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혹은 직권 남용 이 부분입니다. 사실 다른 이후의 묶음들보다도 가장 중대한 그런 사안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통지를 하지 않아서 그들의 이제 국무회의에서의 그런 시민권 표결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이제 직권 남용을 했다라는 혐의를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묶음 이 부분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하고 또 폐기를 하도록 했다. 혹은 군 비아폰의 통화 내역을 삭제하는 그런 지시를 했다. 라면서 이 공용 서류 손상이라든가 혹은 증거인멸의 혐의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세묶음 중에서도 가장 이 사건에 있어서 중대하게 볼 문제는 결국에는 이 체포영장 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구형에 있어서도 각각 따로따로 각 혐의들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형을 구형한 것, 5년형을 구형한 것이 이 특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였습니다.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체포 방해는 징역 5년이고 국무위원 시민권 침해, 허위 공보, 비확본 기록 삭제 징역 3년,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징역 2년 더해서 합의 10년 구형한 거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주장은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 방해 자체가 불법이다. 이 주장은 오늘 잘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당시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내용 중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는 사안이었다라는 예.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이 내란 등의 혐의에 의해 혐의로 영장을 이제 발부받은 것 자체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적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 거부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선고가 되는 이 재판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앞으로 또 선고가 될 이 계엄과 관련된 그 내란과 관련된 그 재판에 있어서도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예.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는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일단 당시에 공수처의 그런 반론이라든가 혹은 지금 특검의 입장을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그 공수처 법상 이제 공무원, 고위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고 또 관련해서 인지되는 사건 역시도 이 법률상 수사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고 이와 관련된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수사권이 있다. 따라서 이후에 이제 발부가 된 영장이라든가 혹은 집행 과정 역시도 적법하다라는 논거를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법원 입장에서 기존에 또 체포영장이 실제로 발부가 되었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결국 오늘 재판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 영장 집행 자체도 적법하다라는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이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이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부실하게 진행을 해서 국무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좀 어떤 점들을 고심할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의 쟁점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헌법상 그리고 법률상 요구하는 그런 심의 의결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 가능했었는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이 국무회의라고 외견을 갖추긴 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매우 짧았고 실질적으로는 회의라고 볼 수도 없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9명 중대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소집도 하지 않았다에 따라서 국무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키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사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의 주장은 결국에는 계엄과 관련해서 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의 것이고 국무회의는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긴 하지만 그걸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직권을 남용해서 어떠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사실 오늘 그 재판의 그런 쟁점들 피의사실 중에서 공소사실 중에서 재판부가 가장 좀 고민할 수 있는 쟁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일부 만약 무죄가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국무회의 쪽 부분이 조금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단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일단 윤 전 대통령에서 하는 주장처럼 이 계엄과 관련해서 혹은 그 밖의 국무회의의 그런 심의 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판단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회의의 기능 자체가 어떠한 권한을 행사한다라는 것보다는 이 심의를 한다, 심의기관의 성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을 남용해서 국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권한을 조금 더 강조하고 또 절차적인 실질적인 기능을 조금 더 강조한다라고 한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좀 고심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번 체포방해 혐의 말고 얼마 전에 내란 혐의 결심 당시 특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 노태우 씨를 비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특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옥수 특검보가 이번 재판을 통해서 내란 재판 당시입니다. 결심 공판. 이번 재판을 통해서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특검의 논리가 오늘 체포 방해 혐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당연히 적용될 것이다 보고 또 양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무집행 방해 그 죄에 대해서 법원에서 양형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 영역
그러니까 뭐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거나 혹은 죄질이 좋지 않을 때 가중을 해서 선고할 수 있는 구간을 1년에서 4년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특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5년 구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비교했을 때는 양형 기준보다도 더 높은 구형을 한 겁니다. 예. 결국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통령으로서의 지위가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양형 기준에 비추어서 조금 설명을 해보면 예컨대 이런 물리력의 행사가 얼마나 강했는지 또 다수의 그런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돼 있고 또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여부도 고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동기라든가 혹은 그런 물리력 행사의 양태를 봤을 때는 일반적인 다른 사건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가중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건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다중을 이용해서 공무를 방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당시에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를 이용해서 이 부하 직원들을 동원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 죄질 면에서 상당히 좋지 않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그밖에 이제 대통령으로서 법 질서를 준수해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것은 이 직위라든가 혹은 구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가중 사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특검이 구형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높게 구형을 한 것 자체가 일반적인 양형 기준과 비교했을 때도 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으로서의 그 지위가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재판부 입장에서도 양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받은 8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인데요. 담당 재판부는 이게 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는데 오늘 그러면 이 선고 결과가 앞으로 남은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미칠 영향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 선고가 어떤 내용들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재판부의 그런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혹은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앞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시에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쟁점에 해당을 하고 만약에 이제 재판부가 공수처의 수사 권한 자체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유무죄를 따지기에 앞서서 이 공소가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사안이고요. 그런데 오늘 만약 이제 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주장 자체가 힘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라는 그런 설치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어쨌든 이 부분은 이 다른 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결론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밖에 이 내란죄에 해당을 하는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어느 정도 할지 여부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앞서 이제 선고 기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보고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선고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는 별개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선고 기일을 유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선고를 할 때 이 부분 언급을 하지 않을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는 보입니다. 아무래도 예. 별개의 쟁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재판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은 언급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당시에 최소한 뭐 내란죄가 성립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이 부분 문제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발부가 됐던 영장 집행을 방해했고 그것 자체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정도의 약간 소극적인 판단 정도까지는 있지 않을까.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주장 자체가 좀 의미가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좀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뭐 적극적으로 판단을 할지 혹은 조금 소극적으로 판단할지 여부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관전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렇군요. 그 밖에 뭐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또 특정을 하게 될 텐데 또 예. 이후에 뭐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을 하고 폐기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사실관계를 판단을 하고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텐데 이 부분은 결국 당시에 계엄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었던 것인지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적법하지 않은 그런 절차들을 쭉 일관했던 것인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계엄 선포의 성격 자체가 이 내란의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이 상당히 들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이제 적게나마 이 내란 재판에 있어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 그 선고가 나온다면, 물론 그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선고가 19일 날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그 유죄 선고가 나온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만약 2심 역시도 별개로 또 선고가 되어서 예. 이후에 이 사건 모두가 별개로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다 그 형량들이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양 재판 혹은 그 이후에 나올 재판들이 각각 뭐 유기징역형을 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쉽게 생각해서 나중에 가서 그 숫자들을 다 합쳐서 집행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이제 만약에 선고형이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번에 유기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지금 뭐 내란 재판에서 사형이라든가 혹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형종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더하는 것처럼 합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제 원칙적으로는 가장 중한 형, 그러니까 예컨대 무기징역형을 먼저 집행을 한다라고 하고 이후에라도 만약에 그것이 감경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합산을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재판이 이렇게 선고가 합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판단,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관련한 내용들 서정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